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수원시졸의 시즌2를 진행하는 오동석입니다.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조례는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좀 내용이 쉽지 않아서 그런지 좀 학생들의 참여 없이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 내지 정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2022년 8월 30일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확진 환자가 55만 2,510명이고요. 격리 해제된 사람들이 53만 5,433명, 그리고 현재 8월 30일 현재죠. 격리 중인 사람이 16,645명이고요. 사망자가 432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제 검사 중인 8월 30일 현재 검사 중인 분은 5,217명 정도이고요. 또 음성이 나온 사람은 57만 8,140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여가 넘어가고 3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변이 종이 나타나서 더욱더 그런 현상이 가중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수원시 코로나19 관련한 홈페이지에서 확보를 한 것이겠고요. 관련해서 SBS 비즈라고 하는 인터넷판 언론의 2022년 8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8월 30일 기준이겠죠. 지난주에 코로나19 사망자 94%가 60대 이상이다. 그리고 확진자 비율도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과 그 변이종이 상당히 이제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격리 해제 등의 조치들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적겠지만,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망자 비율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반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조치들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보면 대개 이제 연령별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60대 이상도 다시 나눠보면 80대 이상이 63.6%, 70대가 19.5%, 60대가 10.8%.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을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의 비율이 26.1%입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병청에 따르게 되면 이달 말,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위중증 환자가 최대 580에서 850명, 하루 사망자는 향후 한 달간 하루 평균 60에서 70명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최근 진정이 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위중증 사망자 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내년도 정부의 예산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뉴시스 2022년 8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유행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 예산을 약 4,860억 원을 줄였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의료기관의 이제 공공 의료기관의 증설 등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동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 고려해 보면 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을 하고 만 0세에서 1세 이상의 부모 급여 신설을 위해서 일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복지 예산을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감염병 자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좀 여전히 취약해서 내년에도 아주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위중증 내지는 사망자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거나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참세상이라는 그 언론 매체가 있는데요.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코로나19 2년 동안 안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그 계속 시리즈로 지금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또 하위 제목이 뭐냐면 의료 공백과 주거 불안, 해고와 기본권 제한까지. 이 코로나19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멀고 낮은 곳부터 파괴했다.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 내지는 감염병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것이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8월 말까지 한 15차례 이렇게 그 기사를 실었는데요. 대강 제목만 이제 일단 살펴보고 나중에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택 치료 72시간 동안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정부는 차별과 배제를 더 넓게 더 깊게 했다. 국민들은 의료 인력의 확충과 공공병원의 확충을 원한다. 간호사들에 대한 어려움, 또 의료가 지금 민영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대가 과연 가능할지, 돌봄 노동자에게 감염병이 특히 버거웠었고 이주민, 장애인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염병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켰고 오히려 감염병은 혐오를 먹고 자랐으며 10명 중에 6명이 코로나19 이후에 혐오 표현이 늘어났고 그것은 사회적 양극화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 사회적 격리 해제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처벌 위주로의 정책을 정부가 폈는데요. 그런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고 의료 민영화와 백신과 같은 이런 시장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2년 동안 안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담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0일자 동아일보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대중소 기업의 임금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상당히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여파를 미치고 있지 않음. 이제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 내지는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각종 언론 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대 간의 임금 격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 거죠.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가 확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중고령 인력의 고용 불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결국 사회 전반적인 불안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원시 조례 중에는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률로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감염병에 대한 정의, 또 시장의 책무, 그리고 이제 4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예방이나 방역 대책, 진료 및 보호, 예방 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정보, 수집 분석, 조사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그런 구조상. 그런 점에서 보면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해서 국가적 측면과 이런 지방자치단체적 측면을 좀 때로는 나누고 서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들이 필요한 거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독자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취약 계층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확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지적할 것은요. 조례에 보면 뭐 역학조사에 대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8조 역학조사, 9조 역학조사의 시기, 10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그리고 11조 역학조사반의 뭐 수당 및 여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조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13조가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그리고 나서 이제 14조의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이 있는데요. 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입원비, 생활 지원비 정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그런 액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체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조례 내용들이 얼마나 실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교육 및 홍보 조항이 있고 역학조사관 정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비교적 성공작이라고 자평을 했었죠. 그거는 사망자와 치명률 지표였는데요. 사망자와 치명률 지표가 상당히 이제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방역 초기에 3T라고 합니다. 검사, 추적, 격리. 영어를 써서 이제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먼트인데요. 사회적 격리를 주로 이제 결과적으로 조치를 취했던 거고요. 그걸 위해서 아까 우리 조례에서 봤던 것처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 확진자들을 이제 이렇게 추적해가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좀 격리시키는 이런 조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개인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마녀 사냥에 가까운 그런 공격과 비난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3T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는 검사하고 추적하고 처벌하고 징계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발적 조치에 의존하는 면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정부의 치적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치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다르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방역 최고 모범 국가라고 보는 것은 좀 과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이후에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비율상으로는 집중돼 있다는 거죠. 확진자의 95.8%, 사망자의 71.9%가 오미크론이 등장한 석 달 반 사이, 초창기겠죠. 그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파력은 높은 대신에 치명률은 낮다라고 보아서 좀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오히려 이 시기에 아주 짧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했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우선순위가 낮았다는 거죠. 방역 조치에서.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장애인 등 돌봄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만 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취약한 사람들 중에서 결국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국회를 통하지 않으면 뭔가 법률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신속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물론 국민의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성을 반영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조례 재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자체가 좀 관여하고 돌봄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조례를 읽어드렸지만 조례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여전히 초창기에 아까 3T 정책으로 말씀드렸던 검사, 추적, 격리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수원시 조례도 문제가 있는 거죠. 법률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자꾸 마련해 가야 되는데 그냥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는 자평 속에서 그 이후에 정작 필요한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법률적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앙 정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지 마냥 국회의 법률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감염병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앞으로 어떤 시민적 논의를 거치면서 뭔가 좀 정말 지금의 상황에 맞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의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생활적인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충분히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참세상이라는 매체에서 이제 시장 솔루션, 시장적 접근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 8월 19일자 참세상의 그 기사에 따르게 되면 이제 백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런 사람들의 교류가 있는 이상은 이 한번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나라 안에서만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한다라고 해서 이 팬데믹 상황,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통계상으로도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백신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상당히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 백신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백신은 이제 무력화되고 결국은 이제 새로이 계속 백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백신의 효과가 한 3, 4개월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3, 4개월마다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것이 이 변이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한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 수가 확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22년 7월 23일 현재 전 세계에서 121억 회 이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세계 전체적인 접종률, 한 번 이상 맞은 접종률은 62%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는 접종 횟수가 0이고 접종률도 0%라는 거죠. 부룬디는 0.12, 콩고는 2%. 그러니까 아프리카 12억 인구 중에서 아직도 9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단 한 차례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 코로나 유행될 수밖에 없고 아프리카 자체가 고립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이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수원시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감염병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적 관점의 접근 방법도 되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백신의 특정 제약사에 의한 독점 그리고 그로 인한 백신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계속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백신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의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백신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이익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결국 이제 선진국에서 백신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나라들은 이런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결국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남아 도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남아도니까 이거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되게 임박해 있는 거고 곧 수리가 될 백신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점 및 시장 주도의 원칙이 접근의 장벽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의료 도구가 공평하게 이렇게 개발되고 생산되고 공급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기업과 정치적인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인류 전체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낼 유효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이런 이제 백신에 의존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특정 국가 내지는 그 회사들, 제약 회사들의 독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고, 또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는 접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의 발생이라든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시점을 두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지만 수원 지역에서의 방역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함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세상 2022년 8월 17일자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혐오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두이서베이에서 의뢰해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3,002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보면 과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에 혐오 표현 및 차별이 증가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불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튿날인 8월 18일자 참세상에서 랑이라고 하는 인권활동가는 이제는 거리두기 지침도 없고 추적과 감시도 없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초창기에 이것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나친 추적과 감시 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보다 우리를 서로 신뢰하게 된 걸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1년 전의 설문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처벌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창기 코로나 범죄자를 상당히 만들어낸 거고 비난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어떤 불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회복이 된 건지, 그때 정부에는 충분히 정부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잘 대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근데 그런 것은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형성해 가야 되는 것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뭔가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같이 평등하게 백신의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낙인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건 결국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고 악순환에 우리를 빠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그런 상황에 맞게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이런 방역 조치가 필요할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 맞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지금의 상황에 맞게 개정이 되고 그에 관련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과 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들을 요구를 함으로써 수원 시민들이 이렇게 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지자체와 지자체가 연결이 되고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좀 더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조금은 더 극복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문제가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내지는 전 세계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소 장황하게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영어로 idonoh@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잘 지내시고 다음 2차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